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입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이 책은 읽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벅찬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멘탈이 중요한데요. 이 책은 그러한 멘탈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네이비실 요원들이 사용하는 훈련 중 평범한 사람이 평상 일상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정리했다. 1. 소소한 승리에 집중한다. 대다수의 사람처럼 네이비실 요원들도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목표를 세운다고 임무에 따르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쉽게 버텨낼 수는 없다. 강한 멘탈을 유지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세분화를 연습한다. 즉, 큰 목표들을 자잘한 목표로 나눈다. 이를테면 32km 달리기를 완주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저 앞에 보이는 나무까지 도달하려고 애쓴다. 그 나무에 다다르면 눈앞에 보이는 언덕을 오르는데 더 집중한다. 목표한 거리를 완주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 이제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자. 회사에서 내년 사업을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았다고 해보자. 대표부터 임원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당신의 입만 쳐다보는 자리이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난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일단 전체 업무를 자잘한 단계로 나누어 보자. 주제 선정, 내용 작성, 발표 슬라이드 준비, 청중들의 질문 대비 등 각 단계별로 자세히 적어본다. 두 번째, 긍정적인 자기대화 연습하기. 기초 수중 폭파 훈련 중에는 요원의 수중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풀 캄프라는 훈련이 있다. 포박 상태에서 입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마스크 건져오기, 동료 구출하기, 무기 정비하기 등 다양한 기술을 훈련한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물속에 있는 동안 호흡 장비가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필수적이다. 즉,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의심에 대한 목소리는 꺼버리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침착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매듭을 푸는 것밖에 없어. 이런 말들로 정신이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부담스러운 프로젝트를 두고 심리적으로 압도당할 때마다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목표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당신의 기술, 능력, 지식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말을 들려줌으로써 다시 침착함을 되찾을 수가 있다. 흔히 근성과 멘탈력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근성은 힘든 상황 속에서 버텨내는 성향을 가리키지만 멘탈력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즉,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역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와 견해를 포함한다. 역경이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묵묵히 버티며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멘탈력은 근성보다는 극기에 더 가깝다. 그렇다고 해도 멘탈력을 기르려면 근성이 꼭 필요하다.
근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취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신감도 채워준다. 힘든 일은 하기 싫어서 흐지부지 포기하고 뭉개버리는가? 아마도 당신의 답은 예라고 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게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멘탈력은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매우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이다. 자기의심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과연 내가 효과적으로 경쟁을 치러낼지 의심을 갖는다. 정말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자문한다.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갉아먹도록 놔두기도 한다. 멘탈력을 기른다고 자기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자기의심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가 있다. 멘탈력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한 증거가 아닌 불안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목소리와 달리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최고의 성과는 마음가짐에서 온다. 이 마음가짐은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운동선수든 외과의사든 요리사든 음악가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고도의 수행력을 좌우한다. 주춤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쉽게 기운을 잃는다면 저조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멘탈력은 어떤 장애물에도 대비할 수 있게 만든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기운을 잃기보다는 단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품위 있게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 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생각, 신념, 확신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목적에 따라 반응할 수가 있다. 강한 멘탈을 가진다고 하면 감정과 무관한 것, 철저하게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껴안아야 한다. 그래야만 감정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기 감정과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해질 뿐이다. 감정 조절이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며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수반한다. 일이 잘못 진행될 때 느끼는 두려움, 좌절, 그 외의 부정적인 감정을 깨닫고 나면 이를 평가해서 자기 감정의 정확도를 파악하고 비현실적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 즉 정서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면 그 감정을 깨닫고 직면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 감정이 적절한지 판단할 기회가 생긴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다고 해보자.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싶어 자신이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지나치게 비판적인 추측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방해한다. 정서적인 통제력을 발휘하면 이런 감정과 추측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것들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가 있다. 멘탈력은 나 자신과 나의 수행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내가 처한 상황은
관계없다. 스트레스, 실망, 불안에서 비롯된 감정은 우리를 갉아먹는다. 이 감정들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일이 잘못되면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게 한다. 이런 점에서 감정 조절은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면 시간과 요령이 필요하다. 다음은 내게 효과적이었던 몇 가지 요령이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돌아본다. 그 감정들을 인정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면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 감정들은 합리적인가? 이렇게 자문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감정들이 어떻게 나를 제지하는지 생각해본다. 매일 5분간 명상한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는다. 아침 시간이 제일 좋지만 하루 중 언제라도 좋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면 그 주장이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본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인식한다.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좌절감이 들더라도 놓아버리는 습관을 들인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행동에 나서 봄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를 훈련한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몸 건강은 마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깨닫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공감은 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멘탈력을 기르는 데도 유용하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경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얻는다.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 공감하는 태도로 아래의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자.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나의 능력, 기술, 지식에 비춰볼 때 그 반응은 합리적인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어야 할까? 공감은 우리를 타인과 이어준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섣부른 추측을 줄여주고 본받을 만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일들과 스트레스에 눌릴 때 자신의 기질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5가지 요령. 1.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살펴본다. 내면의 비판자가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주장을 살펴보자.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의 주장이 당신의 정서적인 숙련도, 심리적인 준비성, 그리고 멘탈력에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2. 증거 요구하기.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을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재앙을 예측하고 예정된 업무나 프로젝트의 준비가 미흡할 거라고 계속 속삭인다면 증거를 요구하라. 그는 아마 과거에 당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일을 줄줄이 읊어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내가 들이미는 증거는 기껏해야 변변치 못한 것이며 대부분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
지나친 합리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내면의 비판자가 사용하는 터무니없는 극단적인 표현, 항상, 절대로, 아무도, 모두,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려보자. 이런 극단적인 표현에 근거한 주장들은 대부분 과장된 말일 뿐 장점이 거의 없다. 이 주장을 일축할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합리적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자기가 간단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속으로 세상에,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더 지지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테면 그냥 작은 실수야. 다들 그런 실수는 하잖아. 그런 일로 너무 기운 잃지 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최근에 자기가 저지른 비슷한 혹은 더 큰 실수를 말할지도 모른다. 또다시 내면의 비판자가 무례하고 부당한 주장을 펼친다면 친구에게 조언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조언을 자신에게 건네면 된다.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렇게 하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부지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 쉬워진다. 많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투덜댄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한다. 자신의 불행에만 골몰하며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진다. 자기 연민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불가항력으로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태도이다. 연민을 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를 표함으로써 실패, 불행, 고난을 견디는 데 유익한 내부와 외부 자원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신감은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상황과 마주쳤을 때 강화된다. 자신의 능력과 전문 기술이 과거와 비교해서 더 나아졌음을 확인했을 때 자기 확신도 탄탄해진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에너지를 쏟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낯선 상황에 노출될 때 기술과 지식 기반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멘탈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능력을 익힐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능력은 삶이 힘들 때 인내하는 가운데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약점이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좌절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정리해보자.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지적 회복력을 갖추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함으로써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멘탈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 탄탄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자신의 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만족지연을 실천하면 성공할 기회가 훨씬 늘어난다. 만족을 지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미래에 갈망하는 것을 위해 현재 원하는 것을 누르지 않고 참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내, 자기절제, 자기 통제 등이 있다. 자기 절제를 연습할 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법을 배운다.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불쾌감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굳이 지금 당장 현재의 갈망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갈망을 채우려는 충동은 얼마든지 저지할 수가 있다. 꾸준히 만족을 지연하다 보면 불편에 대한 내성이 사라진다.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내성은 단기적인 욕구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내도록 도와준다. 의욕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유독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대안을 마련하되 최대한 생산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찾아보자. 도저히 피자는 못 참겠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은 건강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다. 짜고 기름진 햄과 고기 대신 싱싱한 야채와 두부, 닭가슴살을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피자를 먹는 것과 똑같은 만족감을 주진 않겠지만 비슷한 맛으로 욕구를 달랠 수 있으므로 훌륭한 대안이 된다. 유혹을 이겨내는 자신에게 보상한다. 당신의 목표는 즐거운 일을 모조리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우울해질 것이다. 그보다는 만족을 지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어떤 것이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단계를 설정해서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 보상은 당신의 뇌를 길들여서 보상받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의지력은 탱크 안에 든 연료와 같아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서서히 닳아 없어진다. 하루 끝 무렵에는 탱크가 고갈된 탓에 어려운 쪽을 택하겠다는 결심이 무뎌진다. 의지력과 동기부여가 없을 때도 행동하는 비결은 바로 습관에 의지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동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루틴과 의식을 만들어라. 루틴이 자리 잡고 나면 더는 결정 피로에 휘둘리는 무력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는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습관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일관된 습관을 가질수록 목표에 걸맞는 선택을 내리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예를 들어보자. 오늘은 그냥 더 자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평소에 귀찮아도 몸을 일으켜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기를 꾸준히 실행해왔다면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더 쉬울 것이다.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은 기존의 루틴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장은 침대에 조금 더 누워있기가 만족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루틴에 시동을 걸면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멘탈력을 높이기 위한 매일 5가지 말습관. 아래의 내용은 강한 멘탈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한 말습관이다. 말의 힘은 당신의 상상 이상이다. 아래 목록을 염두에 두고 말 습관으로 다져놓으면 어느 날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당신의 미래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1. 과거는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허락한다. 과거에 벌어진 일,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지금의 나를 좌우하도록 용인한다. 나의 가치관과 신념도 과거에 겪은 일과
단단히 얽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 연결을 끊어내자. 과거는 미래를 위한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2.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자. 앞서 논의했듯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들은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이바지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목적에 근거한 행동을 가로막기 쉽다. 순식간에 나를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분노, 수치심, 슬픔, 공황, 죄책감이 과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잘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3.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은 멘탈력을 기르는 데 필수 요소이다.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전진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자기 능력을 신뢰해야 가능하다. 비즈니스계의 거물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맞다. 포드는 개인의 재능과 기술의 역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자신감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성공의 필수 요소이며 자신감이 없다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이 또한 감사하다. 일이 잘못되면 우는 소리를 하면서 불평하고픈 유혹이 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불리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짜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둘째, 불평을 하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들어 더 큰 절망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용감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떠올려보자. 오후에는 감사히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누린 소소한 승리를 되짚어본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자. 핀란드 단어 중에 시수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는 어려운 시기의 핀란드인이 드러내는 특별한 태도를 가리킨다. 시수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영어 단어는 없지만 대략 표현하자면 실패를 마주할 때 발휘하는 단호한 용기, 회복 탄력성, 근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리고 불가피한 역경의 시수정신으로 접근하자. 눈앞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질 게 뻔하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거나 항복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핀란드인들처럼 비록 성공 가능성이 적다 해도 용기와 긍정성을 지켜내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수 정신은 나의 약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 앞에서 속빈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시수 정신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깨닫고 내게 주어진 선택지를 평가한 뒤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고자 단호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핀란드인의 시수 정신을 적용한 몇 가지 요령이다. 1. 상황에 압도되지 마라. 물론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 암 발병 판정 같은 몇몇 상황들은 너무 암울하고 비관적이어서
그 순간 압도당하는 기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거운 부담에 짓눌리는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다면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더 잘 처리할 수가 있다. 2. 행동하는 데 전념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다. 차분히 반성하고 숙고하며 상황을 파악한 뒤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내 행동과 의사결정의 결과가 불확실하다 해도 반드시 행동 중심의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의 한계로 인해 주춤하지 않고 눈앞의 난제를 마주하도록 용기를 불어넣는다. 3. 날마다 정서적 회복력을 연습하라. 우리는 매일 자잘한 좌절을 겪는다. 개인의 삶을 보면 변화하는 것은 전혀 없어 보이는 좌절이다. 예를 들어 동네 스타벅스 매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뜻밖의 교통체증에 갇힐 수도 있다. 쇼핑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건강하든 해롭든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들이 내 마음을 훈련시킨다. 불리한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정서적 회복력을 연습한다면 자신의 결단력과 끈질긴 태도가 강화될 것이다. 4. 문제를 예상하라. 문제를 예상해야 그 문제에 대비할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1939년의 핀란드 군인이라고 상상해보자. 이제 곧 전쟁이 터진다. 영하 40도에 이르는 날씨는 가혹하기만 하다. 가진 자원도 넉넉하지 않다. 수적으로도 턱없는 열세이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부수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상하면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